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합격의 법학원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웰페이스로 이제 들어오게 된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관세법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진이 없어가지고 되게 이상한 사진으로 이제 대체가 됐는데 그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이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효자손 같아요. 이렇게 듣습니다. 관세법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워낙에 암기할 내용도 방대하긴 하지만 논리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짜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구조 파악하는 것조차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단순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편이고, 단순하게 설명해드리는 걸 떠나가지고 도식화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도식화는 도식화로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도식화를 적용해가지고 암기까지 끌어올린다 라는 거는 잘 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식화 같은 경우를 여기에다가 단어 몇 개만 붙여가지고 문장까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강의를 하는 좀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설명이니까 모의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출 분석부터 해보시면은 기출은 뭐 분석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언제부턴가 해가지고 2019년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 논술 위주로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이제 지엽적인 내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2년에 저는 이때 이제 문제 유형이 4가지로 바뀌어가지고 좀 바뀌지 않을까? 과거의 논술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지엽적인 걸로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는 기출 형식을 보시면은 첫 번째 논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 암기형이 있고요. 단순 암기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인 내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주로 설명해 주는 내용, 법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법에 연관된 시행령 부분, 요 정도까지는 이제 메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를 암기라는 걸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엽적인 내용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히 예이고요. 여기에다가 90%를 할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논술형이 나왔을 때도 암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항상 암기가 되어야지 논리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논술형 시험에서도 논리를 펼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고요. 해당하는 그냥 법조문만 바르는 형식으로 갔었습니다. 따라서 논술형도 이 내용으로 메인 내용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논술형이 결국은 지엽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뭘 의미하냐면은 멋이 없어졌습니다. 시험 자체가 그냥 멋이 없이 바뀌었다. 이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 메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이제 기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출제는 당연히 메인 내용을 90으로 가져가겠죠. 메인 내용을 90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 내용을 가져갈 때 논술형 부분에는 우리가 뭐 사례형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논술하시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내용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사례하고 그 다음에 비교 문제 몇 가지를 조금씩은 섞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섞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사례형 문제는 메인 내용을 이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메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보강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례형을 내는 것뿐이지 얘를 풀어라라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교형 문제는 왜 내느냐? 비교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라고 내는 게 아닙니다. 비교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메인 내용을 가져다 이 내용대로 공부를 했으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비교 문제.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교 문제는 비교할 대상이 두 개가 있을 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메인 내용을 배웠다면은 메인 내용에 대한 목차라든지 B 내용에 대한 목차라든지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A 내용에 대한 목차를 나열을 하시고 그 B와 관련된 내용을 이 A 내용을 서술을 하면서 뒤에다가 추가만 해주시는 쪽으로 비교를 하셔라라고 이런 식으로 좀 숙달을 하시라고 비교형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만약에 비교형 문제를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묻게 되시면은 얘를 따로 외우셔야 돼요. 너무 버겁죠. 그리고 모든 면에 대해서 내가 비교할 수는 없죠. 네, 따라서 비효율적인 방법은 쓰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이 비교 문제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엽적인 내용은 어떤 걸 내느냐? 지엽적인 내용은 거의 기출은 거의 안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출제는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모범 답안지에다가 제가 정리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거 할만 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 그 정도만 모범 답안에다가 정리를 해드려서 사후 보완이 좀 되는 쪽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진짜 1등에서 한 10등까지 정도 됐을 때에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 아래 단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메인 내용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 범위만 확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까워지는 거는 아니에요. 자, 지엽적인 부분을 그냥 메인 내용이랑 붙여서 숙지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도 하나 걸려라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도 언제나.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공부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에서 일단 시간적인 내용이에요. 시간적인 내용은 당연히 패시브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일하면서 붙었어요.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서 붙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9시에서 밤 10시까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체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보다 더 줄인다라는 것은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관세법에서는 구조가 굉장히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 제일 쉬운 게 HS, 그 다음 평가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HS는 암기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왜 수월할까요? 구조 자체가 1부부터 몇 부가 21부까지인가요? 네, 97유까지. 다 구조 자체가 명확히 잡혀 있고 여러분들이 아래 내용을 숙지하게 되면은 그 류의 제목까지도 다 알 수 있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절까지 숙지를 하지 않으시면은 중간에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까먹어 버립니다. 특히 1차 하시는 분들이 그러고요. 2차를 계속 암기 형식으로 쭉 밀고 나가신다 하더라도 이 구조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따라서 제가 좀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좀 장절 좀 쓰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못 쓰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이 왜 그럴까요? HS처럼 그냥 내용을 공부하는데 HS는 류가 잘 이어지고 왜 장절은 안 이어질까요? 장에 딸린 게 너무 많아요. 절에 딸린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얘를 억지로 외우지 않으면은 이 딸린 내용을 숙지를 하다가 아무것도 지금 남는 게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법은 얘네를 억지로 숙지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차
이 말이 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목차 외울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목차는 답안 시험지에 다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목차를 굳이 숙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목차는 공부를 위한 수단이에요. 이게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인 예를 들어서 뭐 월별 납부를 쓴다. 월별 납부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구조를 떠올릴 수가 없으면은 얘네를 백지에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뭐 개요라든지 뭐 절차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 자체가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얘네를 무시하고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 읽고 다음에 월별 납부 써봐야지. 근데 월별 납부 어디서부터 써야 되는 거지? 이제 월별 납부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5장 2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와 심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암기로 커버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무조건 짜야지만 커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심사와 심판 부분. 그럼 여기는 크게 요건이랑 그 다음에 절차로 나눠져 있고요. 요건은 119조하고 120조고요. 절차라고 하는 것은 크게 청구랑 그 다음에 결정 절차랑 그 다음에 결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조문이 한 5개 정도 달려 있고요. 여기 조문이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 조문이 한 5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묶지 않고 숙지를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청구에 대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결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왜 거기 뜬금없이 나오는 건지, 결정에는 뭐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꼭 짜야 되는 것이고 얘를 좀 좁혀서 나가게 되면은 조문에 대한 목차까지도 이런 식으로 짜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의 키워드를 던져줬을 때 여기에서 계속 파생돼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근데 계속 나무만 보면서 이제 숲을 보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말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술에 비춰서 보면은 너무나 완벽하게 와닿는데 일반 사람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뭐 사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미술 하시는 분이라고 떠올리면은 이렇게 그립니까? 아니죠.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죠. 대략 구도를 잡죠. 구도를 잡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점점 디테일하게 나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도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절을 외운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점점 디테일하게 나간다는 것은 그 절 안에 있는 관 그리고 절에 묶여져 있는 조문을 구조화를 또 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느냐? 못하죠. 못하니까 수업 시간 때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들으면서 그거를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시는 쪽으로 가는 게 관세법을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죠. 자, 암기를 하기 전에 글 읽기. 자, 글을 읽으실 때 영어처럼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세법에 있는 문장 자체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끊으면서 읽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끊으면서 읽으면서 앞에 내용을 전부 다 까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뼈대가 다 죽어 있고요. 그냥 머릿속에 이해한가 보다. 오해했는지 오해된 것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보통 뼈대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하고 뒤에를 읽어보면 세관장은 뭐 할 수 있다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세관장은 뭘 할 수 있다. 그 뭐가 조건이 있더라. 그럼 조건은 하나 둘. 그럼 세관장은 어떠한 조건 2가지가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쌓아가면서 읽으셔야지 뼈대는 좀 살아있고 중간이 날아가더라도 문장을 좀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좀 그 서술이 좀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좀 힘들어 하시는 게 앞에가 안 떠올라요. 막 이걸. 당연하지. 뼈대를 잡으면서 하지는 않았으니까. 자꾸 중간에 있는 요건에만 요건 외워야지. 암기식 따가지고 막 요건 외우고 요건만 자꾸 떠오른다니까 이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뼈대죠. 그렇죠. 그래서 글 읽기는
좀 긴 문장이다. 영어처럼 앞뒤 있고 거기다 조건 붙여가면서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두문자랑 암기식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암기식 같은 경우에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서 내 머릿속에 좀 오랫동안 각인될 수 있는 게 암기식이고요. 무지성으로 그냥 앞 글자만 따는 게 두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암기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느 때 따냐? 각호 뼈대 세울 때 1호, 2호, 3호, 4호가 있으면은 뼈대 세울 때 쓰는 게 암기식이어서 얘네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옆에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암기식입니다. 근데 두문자는 뭐냐? 문장 암기에 보충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문자가 일반적으로 두문자만 보고 읽을 수는 있는데 두문자를 암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간혹 가다가 좀 리듬이 좀 맞는데? 라고 해가지고 붙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문자가 활용이 되려면은 문장 자체가 이미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붙어요. 그럼 붙었을 때 좋은 점이 뭐냐? 하나의 내가 문장을 완성을 할 때 안 떠오르는 부분이 가끔 가다가 두문자로 보완되기도 하고요. 두문자로 보완이 안 되는 건 내가 암기했던 게 떠올라서 보완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메인적으로 돼야 되는 게 당연히 문장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두문자를 암기하려고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설명을 좀 마쳤습니다. 혹시 저한테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없죠. 네, 없어요. 그러면은 다음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